다음은 사단법인 1천만 이상 가족인의 상임 고문이시면서요.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십니다. 북한 민주화 포럼 상임 대표이시고요. 전 명지대학교 초빙 교수, 전 남북 고위회담 대표를 역임하신 우리 이동복 상임 고문님 나오십니다. 우리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엔 꽤 뵌지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970년대, 80년대 중반에 그때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을 하시던 이재훈 변호사님이 불러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하고 인연을 맺기 시작을 했으니까 꽤 여러 해 동안 이산가족위원회 식구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좀 이 구기동을 좀 자주 오질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장만선 위원장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통일 아카데미가 시작됐고 매월 이런 시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한번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주선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서 정권 교체를 이뤄냈죠. 이런 얘기는 오늘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상관은 없지만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나라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나라가 살 길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살 길을 찾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중요한 어떤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남북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산가족이시고 저도 이제 절반이 이산가족인 셈이에요. 제 처가가 함경남도 함흥 사람이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저도 이제 나이가 85입니다만은 평생을 이 머리에 이고 살았던 것이 분단입니다. 1945년에 내가 9살 때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8선이 생겨서 나라가 분단이 돼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이북 출신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고 나는 이제 커서 바로 그 이북 출신 가정으로 장가를 들은 그런 이제 인연이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1971년에 정부의 요청으로 이 언론계에 일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남북 대화하는데 좀 들어와서 도와줄 일이 있다는 요청을 받고 이제 남북 대화에 참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50년이 지났는데 그 1971년 8월의 시점에서 그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이 저더러 이 언론계를 그만두고 남북 대화를 하는데 참가해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남북 대화가 뭔지 북한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문제가 결국은 남북관계 해결, 통일 문제 해결에 관계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그 유혹을 느껴서 별로 그렇게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로부터 이제 51년의 세월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성취감을 느끼는 일도 많이 있었고 또
북한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북한을 고향으로 두고 계시지만은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데올로기인가 하면은 이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바꿔놓습니다. 인간을 바꿔놔서 지금 북한에 사는 이 북한 동포들하고 여기 있는 우리들하고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남북 대화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죠. 내가 1972년 11월에 평양에 처음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7.4남북 공동성명이 발표가 되고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대화, 정치적 대화 통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대화 기구를 만드는데 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라는 그 합의서를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문안 내용에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쪽 실무대표가 되고 북쪽에는 그 전금철이라고 하는 자가 그쪽 실무대표가 돼서 이틀 밤을 세우면서 그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합의를 못했어요. 한 단어 하나에 걸렸어요. 합작이라는 단어를 꼭 쓰려고 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는 합작이라는 말을 우리도 지금 안 쓰고 있지는 않죠. 경제 용어입니다. 경제 용어로 합작회사라든가 이 합작이라는 용어가 쓰지만은 경제 분야 외에는 합작이라는 말을 별로 쓰지는 않습니다. 합작은 아주 순수한 의미로는 협력이라는 뜻으로 사실은 쓰는 게 옳죠. 지금 중국에 가면은 합작이라는 많이 쓰고 합작은 협력이라는 뜻으로 중국 사람들이 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합작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공산주의가 아닌 체제를 구슬려서 공산주의로 만드는 과정을 합작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합작을 우리가 용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틀 밤을 씨름하다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밤을 세우고 그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해지려고 그랬더니 전급저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이 선생 그 남쪽에서 이걸 알아야 된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면 민족적 단결이 안 되는 것이고 민족적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것이니까 공산주의에 반대하면은 통일에 반대하는 거요 하고 아주 굉장히 준열하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제가 아찔했어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말에 완전히 이 사람한테 굴복을 당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잠깐 생각을 했더니 이게 옛날 학교에서 3단 논법을 논리하게 3단 논법을 배울 때 바로 나오던 얘기다 하는 생각이 나가지고 여보 당신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민족 단결이 안 되고 민족 단결이 안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거니까 공산주의를 주장하면은 통일이 반대하는 것 아니요? 어떻소? 그랬더니 전금철이가 말문이 꽉 막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줬어요. 그 뒤에 이 남북 대화를 제가 1990년대 남북 대화까지 실무적으로는 그 핵심적인 일을 했지만은 그 이제 북한하고 이제 이 씨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참 철저히 느꼈는데 그러고 이제 그 뒤에 남북 관계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70년대 7.4 남북 공동성명과 남북적 십자회담을 통한 남북 대화, 그 다음에 1990년대에는 소위 남북 고위급 회담이라는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여러 개의 합의 문건들이 만들어졌죠. 그 이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그 다음에 그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 그 밖에 뭐 이제 부속 합의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50년 후에 지금 보면은 그 남북 대화는 한 걸음도 사실은 나간 게 없어요. 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주 혹독한 그 아주 이 몸살을 앓았던 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정권 때입니다. 사실은 잘못됐으면은 우리는 지금쯤 김정은이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 오늘은 그 얘기는 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 여유가 없지만은 정말 우리를 갖다가 김정은이의 입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연이 맞질 않아 가지고 그게 결국은 이제 성사를 이루지 못했지만은 그 안에 사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 사회 안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뭐가 벌어졌느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변했다 그거죠.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좌경화가 됐습니다. 우리 이제 이 사회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엄청나게 좌경화가 돼서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이 스위치만 잘 틀어졌으면은 우리는 지금 평양 사람들 밑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뭐 이제 그것이 이제 여러 국제 정세와도 관계가 있고 이제 북한 내부 문제와도 관계 있어 가지고 이 마지막 호랭이 입속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맞이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참 쉽지 않은 결단을 해서 정권을 바꿔서 그 호혈을 지금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 한 가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 취임사를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운데 좀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이 있으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죠. 그런데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껴가지고 핵 문제밖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적어도 대통령 취임사에서는 통일 문제가 언급이 되고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러한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언급이 있어야만 됐을 텐데 저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그 부분이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하는 말씀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한반도의 분단 문제와 통일 문제라는 것이 핵 문제는 그 문제 큰 남북 문제의 일부지 그 남북 문제가 핵 문제의 일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남북한 간에 전개되고 있는 어떤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남북 문제는 통일이라고 하는 큰 어떤 이 안경을 통하지 않고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벌써 석 달 됐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에 아직도 윤 대통령이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재헌절 경축사를 했고 또 통일부 장관을 임명을 했고 그런 또 며칠 전에는 통일부의 업무복을 받고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기회에도 통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점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면서 그 이번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통일부에다가 지시하기를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담한 소위 대북 제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 대북 제안이 어떤 내용으로 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그 원래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관계 대북정책 참모로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일을 하던 분들이에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이 그 상당히 통이 큰 대북 제안을 했죠. 소위 그 이 핵 문제가 해결되면은 북한 동포들의 개인 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대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 뭐 상당히 통이 큰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이 실현되기는커녕 남북 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섞어볼 기회도 없이 이명박 정부가 끝나버렸죠.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느낌으로는 아마도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소위 대북 핵 해결을 대가로 해서 북한의 개인 소득을 3,000불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내용의 근접한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담는 그런 어떤 제안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걱정이 드느냐면은 첫째로 그런 방식으로 북한 문제,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다루면은 통일 문제는 실종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절대로 북한이 듣지 않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여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그런 남북관계 상황이 전개될 우려가 있고 그러면은 이 남북관계라는 것이 이제 왜곡된 상황이 또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걱정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참 고향을 북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통일 분야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무슨 제가 이제 PPT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내용으로 좀 단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할 문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와 좀 공감대를 이루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우선 여러분들하고 이 통일 문제라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걸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945년 38선이 생겨서 군사적 분단이 잠정적으로 됐다가 48년에 이제 남쪽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쪽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사실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서도 통일 문제라는 것이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더군다나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죠.
그런데 이게 그 상황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이 1970년대부터 남북의 경제적 이 소위 경제적인 경쟁이 치열해져 가지고 이 경쟁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 이 발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계획은 정말 전 세계적이기를 놀라게 하는 성공을 거둬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경제적 그 발전, 비약적인 발전을 지금 일으켰죠.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1950년대까지는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살만한 세상이 되는 것은 그 필리핀의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는 것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필리핀 어느 큰 신문에 사설이 난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우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소년기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옛날 얘기죠. 그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위상은 그 200여 개 세계 국가 중에서 10위권 아닙니까? 10위권인데 북한은 그 200여 개 나라 가운데서 아주 제일 꼬바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오늘의 남북 간의 변화가 출발할 시점인 1945년에부터 50년 사이에는 어땠느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보다 많이 떨어졌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잠깐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통일 문제에 대한 긴급성 이게 많이 우리 뇌리에서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아마 북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들도 통일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우선 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형편이 그 통일 문제 가지고 골머리를 앓을 정도로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문제는 하나의 숙제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은 우리가 나라가 분단되기 때문에 다시 하나로 되는 것이 통일이죠. 굉장히 사실은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도식으로 통일과 분단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일이라는 것이 뭐냐? 통일을 옛날 우리가 1940년대, 50년대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통일은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로 갈라진 것이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통일, 소위 영어로 reunification 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했죠. 또 그렇게 생각할 만한 원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분단의 과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분단의 과정이라는 게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1945년 해방이 되기 전에 한반도는 통째로 일본의 식민지였었죠. 그 일본의 식민지에서 그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느냐? 그렇지는 못합니다. 물론 그 우리가 1910년에 일본에게 그 식민지로 그 합병이 되고 나서도 독립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됐죠. 그러나 독립운동 그렇게 그 상해 임시정부라든가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가 든 구미위원회라든가 등등 해서 그 독립운동을 했지만은 그 독립운동의 힘이 너무 미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되는데 우리 독립운동이 기여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해방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1939년에 2차 대전이 발발하고 1941년에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폭격함으로 해서 태평양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진 끝에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해방이 됐단 말이죠.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그 한반도의 처리는 국제적으로 전승국들의 전후 처리의 일환으로 이 문제가 다뤄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뤄졌느냐? 제일 먼저 이게 다뤄진 것은 1943년 그 카이로, 조금 화면을 좀 바꾸겠습니다. 카이로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중국의 장개석 세 사람이 그 이 3개국 그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기록에 의하면은 장개석 총통이 말을 꺼내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논의한 끝에 합의하기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한 뒤에 적절한 시점에, 영어로 in due course of time, 한반도는 독립을 시킨다 하는 합의를 이룩했단 말이에요. 그 합의는 아주 원칙적인 합의죠. 구체적인 합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전쟁이 계속돼 가지고 1945년 2월에 독일이 그 이제 패망해서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고 태평양에서 전쟁이 계속되니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 전쟁이 계속되는데 일본 본토까지 점령하려면은 엄청난 그 희생이 뒤따를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을 하다가 마침 1945년 7월에 만하탄 계획이라고 하는 계획에 의해서 원자탄을 개발하던 계획이 완성이 돼가지고 원자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트루만 대통령이 무지 고민을 한 끝에 결정을 해가지고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엄청난 파괴를 불러일으켰죠. 그 합해서 한 20만 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했고 두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는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태평양에서 일본이 워낙 거악스럽게 저항을 하니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스탈린한테 여러 차례 간청을 했어요. 만주에서 일본군을 공격해달라. 근데 소련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 터지니까 8일 날 그 일본하고 맺었던 불가침 협정을 파기하고 선전포고를 하고 두만강을 넘어서 소련군이 8월 10일 날 웅기 청진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미국은 그 군인이 미군은 오키나와에 겨우 상륙을 해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을 정도니까 한반도에 미군을 파견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 트루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합참 장군들하고 그 협의한 끝에 8월 15일 그 소련에 이 제안을 해요.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 항복을 하면은 일본 본토 북쪽의 한반도는 38선까지만 소련군이 내려오고 그 남쪽은 미군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일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자. 그 다음에 그 일본 북쪽에는 원래 소련이 북해도까지 소련이 갖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안 된다. 사하린까지만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이 그거를 받아들였죠. 뭐 받아들여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평소에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해가지고 8월 15일 날 일본 도쿄 만에서 전남 미조리호 상에서 일본의 그 외무 대신 시게미스가 메가더 장군한테 항복 문서에 조인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5일 날은 미군이 일본 근해도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항복 이 문서 조인은 사실 9월 2일 날 이루어집니다. 8월 15일은 트루만 대통령이 그 스탈린한테 전문을 보내고 그 날짜로
메가다가 일반 명령 1호라는 것을 발표해서 거기에서 전쟁이 끝나고 한반도는 38선까지만 소련군이 와라. 이래가지고 이 38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이 문제로 우리가 국내적으로 좀 많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 38선을 누가 거느냐? 미국이 걷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분단시켰다. 그러니까 한국의 분단의 원흉은 미국이다. 좌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만약에 그 38선을 미국이 그렇게 해서 걷지 않았으면은 한반도는 소련군이 다 점령했을 것이고 한반도는 공산화가 됐을 겁니다. 그래도 그 트루만과 그 당시 합참에 있던 그 몇몇 장군들이, 대령들이 이 지혜롭게 38선 문제를 꺼내가지고 적어도 한반도의 절반,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가 공산주의로부터를 모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 발전의 차원에서 음미를 해봐야 될 점인데, 그동안 우리 사회의 좌파 세력들은 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아무튼 미국을 공격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어떤 때는 좀 현혹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38선이 생겼는데, 그러면 전후 처리 차원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1945년 12월 19일 날인가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외상들이 그 회담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거기서 한반도는 일단 38선을 사이에 두고 분할된 채로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미국과 소련, 중국, 영국인가요? 이래가지고 하고, 그동안에 한반도에는 단일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데, 단일 과도 정부를 수립해서 한국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과도 정부 수립하는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라, 이런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죠. 뭐 한반도 전역에서 이 신탁 통치 찬성이다 반대다는 난리가 나는데, 처음에는 이 소식이 전해진 1946년 1월 2, 3일 전까지는 전 한민족이 탁치 반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모스크바에서 공산당한테 지시가 떨어져요. 이거는 모스크바에서 소련이 결정한 거니까 탁치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공산당이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신탁 통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46년 5월, 그 다음에 47년 해가지고 47년 2월인가 해서 그 덕수궁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깨지죠. 왜 깨지느냐? 미국은 이 과도 정부의 한국인들의 계급과 정당을 가리지 않고 이 인재를 가려서 이 과도 정부를 수립하자는데, 소련은 안 된다.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반대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찬성한 사람들만 가지고 과도 정부를 만들자, 이러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공산당 정부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되는 거예요.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것 가지고도 그동안에 좌파에서는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 그러는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는 전후 처리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독립 문제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진 것이, 이미 1945년 독일이 항복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지구가 공산진영과 그 반공진영으로 양분이 돼가지고, 처칠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북극에서부터 이 지중해까지 철의 장막이 들어졌다. 철의 장막이 생겨가지고
지구가 두 쪽이 나고 그 두 쪽이 나는 이 주도 국가가 미국과 소련이니까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이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침 1946년에 그 45년에 있었던 대서양 헌장에 의거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 기구가 생겨나죠.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 연합 정부란 말이죠. 이 세계 연합 정부로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국제 연합이 점점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지금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튼 미국이 1947년 9월에 유엔에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해요. 그래가지고 11월 12일 날 그 14일 날 그 유엔 총회가 유엔 총회 결의 112-2호라는 것을 채택하죠. 그래가지고 한반도 전역에서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자유 민주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수립해가지고 독립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 감독하기 위해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 1947년 12월에 오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북한에도 가야 되니까 북한에 가려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소련 점령 당국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안 된다. 우리는 그 유엔 총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 북한을 못 가니까 그 이제 임시위원단이 유엔 총회에다가 물어보죠. 어찌하오리까? 그랬더니 48년 2월에 파리에서 있었던 유엔 소총회에서 그러면 유엔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세워라. 그래서 그 유엔 소총회 결의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시는 50 재헌국회의원 선거가 실시가 되고 거기에 의해서 7월 17일 날 헌법이 제정되고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돼 가지고 독립이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9월 9일 날 북한에서 우리도 있다 그래 가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하고 공포를 하죠. 근데 사실은 시간 관계로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 소련이 이미 45년의 시점에서 남북한을 정치적으로 분단시키기로 그 공산당의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미 1946년부터 독립국가를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됐어요. 뭐 그러니까 아무튼 어쨌든 그 1948년 8월 1호 9월 9일이 지나면서 한반도에는 두 개 국가가 수립됐고 두 개 국가 수립된 국가 가운데서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냐 그걸 누가 가려야 되잖아요. 그 가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주체가 유엔일 수밖에 없으니까 1948년 12월 12일 날 유엔 조회가 그 유엔 총회 결의 135-2호를 채택하죠. 거기서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한반도에서 절대 다수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이라는 합법 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그러한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합법 정부라는 걸 유엔 총회가 선포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 앞으로 미완성된 통일은 작년에 그 결의했던 112-2호의 그 결정한 데 따라서 북한에서 자유 총선거를 마저 실시해 가지고 이미 그 성립된 대한민국에 합류시켜서 통일을 완성해라. 그리고 마지막 항목으로는 앞으로 유엔 회원국이 대한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할 때는 이 결의문 제1항,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그 어떤 그 합의에 의거해서 그 관계를 수립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남북한의 두 개 국가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합법 국가고 북한은 비합법 국가가 된 거죠. 이제 우리가 통일을 해결하려면은 이 문제도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해방 후 건국 후에 대한민국의 통일 방안은 항상 유엔 감시하에 이 인구 비례에 입각한 자유총선거를 통해서 통일된 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북한은 여러분이 기억하신 분이 계시겠지만은 해방 직후부터 전혀 다른 소위 통일 접근을 하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통일은 어떤 문제냐?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북한은 이 해방될 때에 한반도에는 무슨 필요가 있었냐면은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수행됐어야 되는데 북에서는 소련의 도움으로 그러한 혁명이 완수가 돼서 완전한 해방이 됐는데 남쪽에서는 미제의 방해로 그 혁명이 수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해방이 되지 못하고 남한은 지금 일본이 아니라 미제 식민지가 됐다. 그러니까 통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적으로 통일하려면은 남한에서 반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용으로 하는 남조선 혁명이 수행이 돼가지고 남한이 소위 해방 진짜로 해방이 된 뒤에 이미 해방이 되어 있는 북한과 합작을 통해서 통일을 이룩해야 된다. 이게 북한의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 이론이고 정책이에요. 이게 해방 후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이 이제 과도 정부를 구성할 때 그 방법을 어떻게 하자고 그러느냐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저 사람들의 주장의 일환이고, 그 뒤에 해방된 뒤에 항상 저 사람들이 말하는 통일은 우선 남과 북의 정치 협상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논의하자. 정치 협상 회의를 하는 데는 남한에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석하지 말고 통일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참석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주류 이는 배제가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통일 방안이 될 수가 없어서 통일이 진전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평화적인 방도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하고 비평화적인 방도에 의한 통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바로 그러한 통일로 북한이 시도한 것이 6.25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 6.25 전쟁이 실패로 이제 끝났지만 그 뒤로는 다시 남조선 혁명에 기초한 조국 통일로 돌아가서 이제 소위 대남 적화 혁명 이걸 계속 주장을 했고, 그 뒤에도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 그 통일 방안에 대한 논의 단계를 지나서 1970년대에 남북 회담이 시작된 뒤에도 그 북한의 주장은 변질이 없어요. 지금도 남북 대화는 어떻게 돼? 왜 진전이 없느냐? 이유는 이런 거예요. 남북 대화라는 것은 통일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통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동안에 과도적인 어떤 선택으로 우선 남북 간의 평화 구조를 만들어서 남북의 두 체제 간에 대화를 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해서 그 관계를 개선하자 하는 것이 말하자면 남북 대화의 이 목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은 그 남북 대화도 어떤 주장을 가지고 했느냐 하면은 남북 대화를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용도에 쓰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제도와 관행 중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적화 통일을 방해가 되는 상황을 바꾸는 수단으로서만 남북 대화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1971년 남북 적시자회담이 시작되니까 북한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은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서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고 여러 가지 국가 이 중앙정보부라든가 반공기구 부서를 폐지하고 그 반공 정책을 없애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대화가 진전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 남북 대화가 이제 흘러가면서 내용상의 진전은 없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말을 가끔 바꾸죠. 나중에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시자회담은 그 자기네다가 생각하는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굿이할 수가 없으니까 이 대화 기구를 변경시키자, 또는 대화 기구를 중지하고 새로운 대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하냐? 한때 북한에서 그 적십자 회담에서 이산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남한의 이산 가족 문제 해결은 적십자 기구라든가 이런 다른 기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이산 가족들이 직접 상대 즉 지역에 가가지고 찾아보고 만나도록 하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남쪽의 국가보안법, 반공법, 이런 중앙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먼저 이런 것을 고쳐라.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조성 주장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주장을 하냐면은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 적십자 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중단하고 대민족회의를 열자. 대민족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쌍방에 통일을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들 그들이 참가하는 그런 어떤 소위 이 민중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산가족 문제도 다루고 통일 문제도 다루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구성하느냐 해서 북한 측이 내놓은 방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한쪽에서 3,500명 이상의 대표가 참석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군중 기구를 만들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거 하자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 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가 다 이제 73년에 중단이 되죠. 그러고 또 대화 없는 시기를 가다가 91년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합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은 왜 이루어졌느냐?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이제 7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군이 아주 융성해가지고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남한의 국력이 북한을 압도하기 시작하죠.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대한민국의 대북 자세가 과거에는 수세적이었던 것이 공세적이 돼가지고 소위 북방정책을 우리가 추진하고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UN 동시에 가입도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공세가 되고 북한이 수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 수세를 면하기 위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용해서 저 사람들이 그동안에 주장하던 남조선 혁명의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대한민국 정부의 손으로 고치도록 만드는 그런 대화로 남북 고위급 회담과 그 이후에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건 이제 저 사람들이 원래 1919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완성되고 나서 소련이 본부가 돼가지고 국제 공산주의 혁명을 추진하는데 그 주요한 전략의 하나가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막 강할 때는 정면으로 대들지 말고 상대편의 핵심 세력은 분리 고립시키고 그 주변 세력과 제휴해가지고 그 핵심 세력을 포위해서 전복시킨다. 이게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 통일전선 전술을 이 한반도에서도 적용을 해서 이 남한의 국론을 분열시켜가지고 이 정부를 분리 고립화시키고 그 다음에 반정부 세력하고 제휴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를 골탕 먹이는 그런 전략을 추진해왔던 것이 북한의 소위 통일전선 전략이죠. 그 통일전선 전략은 그 기본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기층 통일전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층 통일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일전선을 가지고 남한의 반정부 세력하고 제휴를 하는 건데 그 제휴를 해가지고 이 남한의 정부를 고립시켜가지고 남한의 정부로 하여금 국가보안법도 폐기하고 중앙정보부도 폐지하고 뭐 이래가지고 반공정책을 폐지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 전에 북한으로서는 더 급한 사정이 있던 것이 남북한의 이 소위 그 체제 경쟁이 워낙 역전이 돼가지고 북한이 견딜 수 없게 된 게 유엔 동시가입 주장을 막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소련도 소위 대탕트 때문에 변하고 중국도 그 내용적으로 자꾸 변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남북 대화를 걸어서 남북 대화를 핑계로 해가지고 남한으로 하여금 유엔 동시 가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 의도.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또 하나 아주 지금도 어렵지만은 한미 연합 작전, 한미 공동 훈련, 이것이 북한은 굉장히 아주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그 당시에는 팀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미 공동 군사 훈련을 매년 크게 하는데 그걸 중지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1990년부터 북한이 또 하나 판을 벌인 게 있어요. 남한에는 6.25 후에 이 지리산 이런 데서 빨치산 활동을 하고 간첩 활동을 하다가 잡혀서 재판에서 형을 언도받아 가지고 형을 살고 형기가 끝나서 사회로 나와서도 북한을 버리지 않고 한국에 대해서 충성을 서약하지 않는 소위 전향 거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전향 거부자 가운데서 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발굴했어요. 이인모라는 사람을. 그 이인모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0년 초에 형기가 끝나가지고 나와서도 계속 북한하고 자꾸 연락을 하고 그러는 기미가 보이니까 청송에 감호를 위한 교도소가 있어요. 거기에 한 10년 또 했다가 그것도 이제 기간이 되니까 1989년인가 석방을 했더니 김천에 있는 또 하나의 전향 거부 장기수 출신 좌경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김해에서 과수원을 하고 있었어요. 과수원에 가서 이놈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 당시에 말지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좌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장난을 했는데 그 장난 중에 하나가 이인모라는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이인모가 북한에서 원래 결혼해서 부인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인모가 장기수로 남쪽에 와서 20년 가까이 있으니까 북에 있던 이인모의
아내 되는 사람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이 좌익 세력이 이인모한테로 하여금 그 자기의 그 부인이었던 여자하고 딸한테 장문에 아주 이 편지를 쓰게 해가지고 이걸 북경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건네주고 북한은 그 이인모를 찾아가지고 그 부인하고 딸을 찾아가지고 그 부인하고 딸 이름으로 또 뭐그는 노동당에서 만들었겠죠. 아주 그 편지를 써가지고 이인모한테 보낸 거를 말지가 1990년 91년 10월호에 특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그랬더니 91년 12월에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서울에서 하는데 그 서울에서 할 때 북한에서 기자들이 한 10여 명이 따라옵니다. 우리도 갈 때 한 10여 명의 기자들이 가는데 우리는 기자들이 가지만은 북에서 오는 녀석들은 명목이 기자가 아니에요. 그 노동당의 공작원들이죠. 이놈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 서로 상대편 지역에 가 있을 때는 움직이는 걸 서로 상대방 그 지역의 안내와 질서에 따르게 돼 있는데 이놈들이 남쪽에서 누굴 접촉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이인모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이인모가 연락받고 서울에 올라가지고 그 신라호텔 근방에 여관에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회담에서는 그 얘기가 언급이 안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치안 당국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그 회담석상에서는 5차 회담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됐는데 5차 회담이 끝나고 92년 2월에 평양에서 6차 회담을 하는데 6차 회담을 하기 전부터 이인모를 보내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6차 회담을 앞두고 우리 대표들 접촉을 하는데 북쪽에서 얘기가 이인모를 이번에 보내주면은 아마 북측의 인민들이 6차 회담 남측 대표단이 올 때 대대적으로 환영할 것이지만은 이인모를 안 보내주면은 북쪽 인민들이 남조선 대표단들을 환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원칙 문제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자. 그러고 6차 회담 때 2월 때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개미 한 마리 길거리에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가는 걸 무시했는데 그 회담석상에서 북쪽 대표들이 이인모를 소환해달라는 요구를 연영무기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적시자 회담을 통해서 얘기를 하자. 그러고 회담을 끝내고 오는데 우리가 참 궁금했어요. 왜 이인모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가? 그런데 그 6차 회담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북쪽에서 선물이 오고 우리 대표들 매 대표한테 세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김일성 전기가 열 몇 권짜리로 나오게 돼 있는데 3권이 나와서 그 3권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면서 내가 열차 속에서 그걸 읽어봤더니 2권에 그 세기를 위하여 2권에 김일성이가 항일 발치산 투쟁을 할 때 그때 김일성의 삼촌이 있어요. 김일성의 삼촌이 사실은 실제 그 삼촌의 활동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게 없는데 김 무슨 권인데 함경북도 풍산에 어느 일본군 일본 경찰 한 명이 오바시라고 하는 경찰이 근무하는 경찰 주재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그 오바시를 죽이고,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서 그 김일성 삼촌이 일장 연설을 했는데, 그때 모인 군중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아주 그 소년이 있었는데 그게 이인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그건 뭐 완전히 사후에 조작된 그 이 스토리지만은 김일성의 가계를 직격화하는 하나의 증거물로 그걸 조작을 해서 그걸 데려다가 이제 선전에 울거먹기 위해서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위급 회담에 호응을 했죠. 호응을 해가지고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한 가지는 성취했죠. 뭐냐면은 마침 그 핵 문제가 걸려가지고 우리가 핵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일종의 대가로 이 팀 스피릿 훈련을 1년간 실시하는 걸 연기라는 양보를 했는데, 그 나머지 그 이인모는 데려가는 거는 물론 안 됐고, 또 이제 유엔 동시가입 문제는 뭐 국제적으로 완전히 홍수처럼 이 동시가입 지지하는 국제 대세가 형성이 돼가지고 소련이 거기에 말하자면은 동참을 하고, 중국도 이제 뭐 북한이 중국에 아주 끝까지 물고 들어졌지만은 중국이 양상곤이라는 국가주석을 평양에 보내가지고 이 김일성이한테 아주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지금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을 가입하면은 만장일치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가입되겠지만은 남한이 혼자 가입하고 북한이 가입을 안 하면은 이 다음에는 절대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할 기회가 없어진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되니까 북한이 뜨끔해가지고 동시가입을 북한이 먼저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뜻했던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됐죠. 아무튼 그 고위급 회담이 그렇게 되는데, 그 고위급 회담도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노렸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데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하려고 그랬고,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 때까지는 그걸 거부해가지고 결국은 그 고위급 회담도 중단이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뒤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은 뭐 그 사람이 본인 자신은 좌파가 아니지만은 그 주변에 좌파 인물들이 쫙 깔려가지고 완전히 그 남한을 대한민국을 결단내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런 이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좀 너무 그래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소위 국가적 분단이 48년에 이루어지고 유엔 총회가 남쪽에 대한민국이 진짜고 북쪽에 북한은 가짜다 하는 결의를 채택을 했는데, 우리 자신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이 유엔 총회가 1948년 12월 달에 유엔 총회 결의 135-3항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결의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선 이제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남북한이 그렇게 분단될 때 이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2배였지만은 경제적으로는 남한의 사정이 북한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했다는 것이죠. 여기 도표에 나와 있지만은 천연자원 면에서 남한은 거의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대부분을 북한이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남한은
농업 중심이고 남농 북공이고, 그 다음에 산업 설비 산업도 남한은 경고, 북한은 중고, 이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북한이 훨씬 그 유리했던 거죠. 그리고 가령 GN 1인당 소득이라든가 뭐 모든 경제 수치가 남한이 북한에 비해서 훨씬 못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70년이 지금 지나간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하는 것을 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느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비교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어떤 건 수백 배, 어떤 건 천 배 가까이 우리가 좋아졌는데, 북한은 총체적으로 산업이 파탄되고 이 자생력을 거의 상실했죠. 북한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사실은 그때 북한에 계셨던 분들이 계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1952년에 1962년에 7개년 계획을 처음 시작합니다. 그 7개년 계획을 시작하면서 71년 9월에 김일성이가 최고인민회의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계획이 완성되면은 북한 우리 인민들에게는 입합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와집이 차려지게 된다, 이렇게 공약을 하죠. 그런데 그 공약은 지금도 이행되지를 못하죠. 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이제 종사하면서 이것 봐라 하고 깜짝 놀랐던 일이 있어요. 1991년 1월 김일성 신년사에 느닷없이 우리의 목적은 우리 북한 인민들에게 입합의 고깃국, 비단옷의 기와집이 차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961년부터 처음에 30년 아닙니까? 30년이 지났는데 그때 와서도 김일성이가 그것을 이룩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했고,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그만큼 북한이 지금 엉망이 됐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에는 소위 기아가 밀어닥쳐 가지고 300만 명 가까운 북한 동포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때 얘기를 제가 황장엽 씨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황장엽 씨가 그때 이제 김일성을 수행해 가지고 강계 이런데 지하 군수 공장을 갔는데 수백 명의 아까운 과학도원 애들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걸 목격을 했다라고 황장엽 씨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수십만 명이 만주로 탈출해서 그 중에 3만 5천 명이 지금 남한에 와 있고, 그리고 뭐 사실은 북한 이 인구 전체가 거의 전체가 정치범 수용소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상이기 때문에, 이 국제 여러 가지 평가기관들이 남북한을 평가하고 있는 내용도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북한은 바닥이고 남한은 머리 부분에 가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2020년 작년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무역 같은 것은 남한이 북한에 1136배고, 그 다음에 수입, 수출이 그렇고, 그 수출 같은 것은 우리가 남한이 북한에 5,700배고, 그 다음에 유일하게 북한이 나은 것은 석탄하고 철광석 생산이지만은, 철광석이 북한이 많더라도 강철 생산량을 보면은 우리가 북한의 92배가 된단 말이죠. 이 정도로 남북한의 소위 경제 지표가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생각하려면은 어떤 문제를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통일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남쪽과 북쪽을 하나로 합칠 수가 없죠. 하나로 남북이 통일을 하더라도 통일의 우선 내용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이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이 있는 것을 구별하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통일을 하면은 우리가 남쪽에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성취, 이것이 훼손되거나 어떤 그런 내용의 통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은 이제 비단 경제적인 어떤 이 발전의 격차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도 자유, 인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가령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1948년에 유엔에서 채택해서 발표한 세계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에 열거되고 있는 기본 자유, 기본 시민권 이런 걸 대한민국은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이러한 이 기본적인 자유, 시민권이 거의 전부 박탈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것을 양보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누리고 있는 것을 훼손되게 하는 통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통일은 그러한 우리가 이룩한 성취를 유지 발전시키고 더 앞으로 더 끌고 나갈 수 있는 내용의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지금 수령 독재란 이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한테 강요되는 그런 통일은 우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배제되는 통일. 그리고 통일을 이룩함으로 해서 뭔가 거기서 시너지가 생겨서 민족으로서 한민족의 어떤 이 능력이 보다 더 신장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통일을 하려면은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헌법을 잘 몰라요. 우리 헌법이라는 게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뭐 이제 재미있다는 게 무슨 소설 같은 건 아니지만은 헌법은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러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헌법을 우리가 공부함으로 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권리와 이익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피부적으로 느끼는 흥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헌법 공부를 잘 안 해요. 이 통일 문제도 우리 헌법을 보면은 헌법이 이건 안 되는 통일이다 하는 것이 헌법에 적혀 있고, 통일은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 통일에 있어요. 가령 헌법 제4조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 자유민주 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요 한 조항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고, 2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러고, 3조에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로 한다 이래가지고 북한의 실체를 헌법은 용납을 안 하고 있죠. 바로 이 3조 때문에 국가보훈법이 생겼고, 그리고 이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헌법적인 제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4조에서 뭐라고 그러고 있느냐면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라는 것은 통일이 안 됐다는 것을 헌법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 면에서 통일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헌법이 허용하는 공간을 사조가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단에 가면은 방법은 평화적이라 해야 되고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단 말이죠. 또 그 밖에 8조인가 11조에 가면은 11조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이 사회적 계층에 입각한 계급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또 8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정당 설립은 자유이지만은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서 해산된다. 이래가지고 현행 헌법에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또 이 통일이 돼도 이 헌법화에서는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된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허용하려면은 우리는 헌법을 먼저 고쳐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요. 헌법을 먼저 고쳐서 그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은 가령 김대중 씨가 2000년 6월 15일 날 김정일이하고 합의한 6.15 공동선언 2항에서 이 소위 남과 북은 남의 그 연합 국가 연합과 북한의 연방제 그 초기 연방제는 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통일을 추구한다. 이거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1998년에 김대중 정부라는 좌파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헌법 질서가 완전히 그 정권에 의해서 교란이 되어버렸죠. 그 뒤에는 이 헌법과는 상관없는 사항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이 6.15 선언 이후에 좌파 정부가 세기가 들어서 가지고 그동안에 좌파 정부에서 남북의 교류를 하는 협력을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죠. 그런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남과 북 간에 교류하고 협력하려면은 교류 협력의 주체가 당연히 북한의 주류 세력하고 남한의 주류 세력하고 사이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남한의 주류 세력은 반공 자유민주 세력이죠. 북한은 공산주의 세력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으로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북한은 전체 인민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억압되고 있는 수용소 군도와 같은 체제니까 북한의 주류 세력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남쪽의 경우는 여하튼 주류 세력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따르는 세력이니까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세력 간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져야 그 교류 협력을 통해 가지고 남북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2000년 이래로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갔는데 오간 사람들 대부분은 좌경적인 사람들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좌파 정권이 추진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진짜 개선이 아니라 가짜 개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실감을 하고 여기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것을 고치는 노력을 우리가 전개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 뒤에 들어선 우파 정부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번에 들어선 윤석열 정부까지도 이 문제를 간과하고 외면하고 있다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오늘 말씀드리는 큰 주제로 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시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그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 그 대북 정책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번 8.15 선언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언급해야 된다. 어떤 문제를 언급해야 되냐? 우리는 지금 분단국가다. 그 지금 남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이만큼 발전을 이룩해서 세계 굴지하는 그 국가를 건설했지만은, 북에는 이 공산주의, 이 세습 독재가 이 북한의 그 여러 가지 유리한 경제 여건을 망쳐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 세계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패한 국가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통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통일은 어떻게 일으켜야 되느냐? 대한민국의 체제와 가치, 이런 것이 북한 주민들의, 동포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통일을 해야 한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통일이 지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거부하니까 그동안은 일단 남북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해놔야 우리 국민들이 뭐가 뭔지 알면서 남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대통령한테 꼭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바로 그 얘기한 친구가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저기 $3,000 정책을 위반한 아주 그 핵심 인물이기 때문에,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을 그 설득할 것인지 하는 것은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통일 정책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과 이 국가 경영의 기둥은 통일 정책입니다. 우리 국민이 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이산가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지만은, 이산가족들이 아니라도 남쪽을 고향에 두고 있는 우리 국민이더라도 우리가 미래에 가장 핵심되는 기둥이 되는 가치는 통일이에요. 그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올바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해야 노력을 하게 될 것 아니냐고 말이죠. 이것을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 국정을 맡고 있는 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를 환기시키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국론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 고향을 북에 두고 있는 분들이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말고, 바로 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희생을 해서 갖고 놓은 이 체제, 이 가치를 가지고 우리 이 고향에 있는 우리 가족들, 동포들이 공유하도록 그런 상황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절대로 비현실적인 그런 공론이 아닌 게, 여기 시간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독일의 통일이 말이죠.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이 하나지 그 이 비하가 있지만은, 서독이 동독을 이렇게 해서 통일한 게 아니에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흡수 통일을 안 하겠다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터무니없는 실언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은 동독이 스스로 무너져서 서독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서독으로 하여금 안아들이는 통일을 하도록 했지, 서독이 주도한 통일이 아니에요. 서독이 흡수한 통일이 아니에요. 원래 서독은 1989년에 그 통일 프로세스가 시작될 때까지는 서독은 통일을 포기하고 소위 그 두 개 독일로 그걸 정책화해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3년부터 동독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89년에 와가지고 동독인들의 대규모 서방 세계로의 탈출이 생기고, 그 동독이 위기감이 생기니까 그 당시 호네커 공산당 당수가
고르바체프 소련 공산당 당수한테 사정을 하죠. 소련군이 그때 17만이 동독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군을 그걸 가지고 진압을 해달라. 그러니까 고르바체프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호네카한테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늦기 전에 네가 결심해라. 그리고 일체 호네커의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는 동안에 동독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에서 니콜라이 교회에 이 교회에서 매주 몬타크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50여 명이 매주 이제 동독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상태로 가다가 1987년에 6월달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레이간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해가지고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가지고 정말 사자후를 통했습니다. 고르바체프 서기장 동지, 이곳으로 나오시오. 나와서 이 문을 여시오. 하는 아주 유명한 연설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국제적 반향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이게 라이프치히에서의 이제 데모를 이제 키우죠. 그래가지고 89년 9월이 되니까 이 6월 달에 동독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헝가리로 나가가지고 서독으로 보내달라는 데모를 시작하고, 그랬더니 서독 정부에 이견이 생겼어요. 콜 기민당 당수는 독일 통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양독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서독 정부는 이 자유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연정의 파트너고, 그 자유민주당 당수가 겐쇼라고 하는 외상인데, 이 사람이 아주 굉장한 반공주의자예요. 이 사람이 콜 수상의 어떤 승낙도 없이 헝가리로 가가지고 헝가리의 서독 대사관 발코니에 서가지고 거기에 모인 동독에서 나온 청년들한테 선언하죠. 서독은 여러분들을 받겠다. 얼마든지 받겠다. 길을 열어서 오기만 하라. 오면은 서독을 받겠다 하는 아주 선동 연설을 했고, 그게 불을 질러가지고 아주 이 탈주가 아주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동독이 무너지죠. 어떻게 무너지느냐면은 이 호네커가 10월 달에 쫓겨나고, 공산당이 이것저것 방법을 써봤지만은 안 되니까 11월 초에 이제 공산당 수상도 물러나고 좀 온건하다는 모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수상이 됐지만은 11월 달에 동독 공산당이 이 공산당이 그때는 사실은 실수로 브란덴부르크를 열어버려요. 11월 9일 날 열어가지고 동베를린 사람들하고 서베를린 사람들의 왕래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11월 달에 고르바체프 소련 수상이, 소련 공산당 당수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소련은 관계 안 하겠다. 독일 사람들이 선택하면은 어떤 선택이든지 소련은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동독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게 되니까 서독 안에서 이제 콜 수상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요. 지금 통일의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수상은 뭘 하느냐. 그랬더니 콜 수상이 11월 8일 날 유럽과 독일의 분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10개 항목이라는 통일 방안을 삽니다. 그 내용은 그해 6월에 있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하고 비슷해요. 아무튼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콜 수상은 거기다가 혹을 붙였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당장 동독하고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동독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된다. 민주정부는 뭐냐? 복수의 정당이 참가하고 그 인구 비례에 입각해서 자유선거를 통해서 정부가 수립돼야 된다 하는 조건을 내세요. 그렇게 되니까 동독에서 더 이상 저항을 못하고 그 3월달 그 다음에 90년 3월달에 그 다당제의안 선거를 하죠. 그 선거를 실시했더니 공산당은 9% 득표하는데 그쳤고 서독 기민당의 소위 그 자매정당으로 보수 정당들이 85% 가까운 득표를 해가지고 소위 누굽니까 그 로타 디 메지에라고 하는 반공 변호사가 수상이 됩니다 말이죠. 그 수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통일 프로세스가 아주 순풍에 돋다는 듯이 돼가지고 10월달에 이제 통일이 되거든요. 그 통일도 무슨 그 협상을 다른 게 아니에요. 통일 헌법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일 독일 협상을 해가지고 그 통일 독일 헌법, 이 통일 독일 헌법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하고 독일하고 민족성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좀 감정선이 발달되어 있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래서 서독이 1949년에 독립을 하면서 그 이제 분단이 되죠. 동독하고. 서독의 건국 지역들이 헌법을 만들 때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헌법을 헌법이라고 안 그러고 기본법이라고 그랬어요. 헌법은 통일된 나라에서 갖게 될 테니까 우선은 서독의 기본법이다. 베이직 로다. 그리고 그 내용에서 23조에서 동독 주민들이 희망하면은 동독 6개주가 서독 연방에 합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6조에 가면은 앞으로 독일 주민들이 선택하면은 이 기본법은 언제든지 폐기하고 헌법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독일 서독 헌법은 통일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헌법 조문에 명시해놨어요. 독일이 흡수당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고 양쪽이 다 해산하고 새 헌법을 만드는 방법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89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독에서 어떻게 하느냐. 근데 서독의 여론은 146조에 의한 그 통일을 더 많이 희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사람들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흡수에 의한 통일을 하면은 나중에 흡수당한 쪽은 2등 국민이 돼가지고 통일된 독일에서 평등한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형성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그 동독과 서독이 평등한 국민적 어떤 이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허물고 사도히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동독이 워낙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굉장히 이제 빨리 통일을 하라는 여론이 일어나니까 콜 수상이 그해 가을에 입장을 바꿔가지고 그 11개 항목 이 통일 방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또 하나 서독 그 헌법에 우리가 평소에 모르고 있던 중요한 게 있어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원래 그 독일이 이 1차 대전이 끝나고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 세계 소위 그 민주 국가의 아주 그야말로 표본과 같은 거예요. 삼권 분립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고 헌법이 완벽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되어 있는 헌법을 약점으로 해가지고 나치당이 집권을 해요. 1930년 2년부터 히틀러의 그 소위 그 국가사회당이 나치당이죠. 선거를 통해서 이겨가지고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자마자 국회를 시켜가지고 수권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의회가 가지는 입법권을 행정부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히틀러 마음대로 국가를 요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서독 헌법을 만드는 건국주역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그 서독 기본법에는 민주주의는 아주 불가향의 국가 원칙이지만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세력에 대해서는 헌법이 저항한다. 그래서 공산당이나 이런 이 반민주주의적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헌법에 있어요. 우리는 그게 없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 언제 87년 헌법 때 8조 조항을 새로 넣었죠. 거기다가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지만은 그 정당은 내부 질서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정당은 이 정부가 헌재 제소하고 헌재 판결을 통해서 해산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통일사회당인가요? 그거를 해산했었죠. 그런 아주 점이 있어서 독일이 헌법 통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 같이 흡수 통일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피흡수 통일이죠. 동독이 서독에 의해서 흡수된 통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 통일 논의에서는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금년에 아마 이 정치적으로 이 민주당의 저항으로 또 이제 저항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 소수당이고 또 이 국민의힘이 객관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정권 담당 능력이 없어요. 그 정권 담당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바라기는 윤 대통령이 이 대통령실 주변을 좀 유능한 사람들로 꾸려가지고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국회에 미숙한 점을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은 저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있어요. 우리는 헌법 74조에 국민투표권이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권을 인사 문제는 할 수 있지만은 대통령이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안건은 뭐든지 국민투표에 걸 수 있어요. 또 대부분의 민주사회에서 국민투표라면은 정부가 지는 예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무리하게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고 국민투표를 해서 두서너 차례의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 국회를 꺾을 수만 있으면은 국회가 아무리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도 정치적으로 순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좀 이 대통령이 발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가능한 한 접촉이 가능한 사람들한테는 그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될런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소위 일본 말로 니게메치 탈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우리 노력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일은 우리가 절대적인 어떤 명제가 아니라 선택의 명제고 선택을 잘 해가지고 반드시 성취해야 될 당연의 과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결론 아닌 결론으로 제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요.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